네, 우리 수원여고 1학년 역사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시기에는 성리학적 예법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강조되면서 이제 누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성과 남성 중에. 그렇죠? 남자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성의 인권은 당연히, 그렇죠, 여성의 지위가 하락했다. 우리 여기까지만 봐도 조선 후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칠거 지하까지 이야기하면서 양반층의 분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의 균분 상속보다는 장자 중심으로, 장자가 뭐예요? 부가사상? 그 장자? 아니죠. 이 장자는 아들이에요. 맏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으로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은 가부장에게 순종하는 삶을 강요받았고 경제적 분배에서도 배제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조선 후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조선 후기의 생활 모습, 생활 양식으로 옳은 것들을 보기에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별 철폐 운동을 벌이는 서얼입니다. 서울은 우리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맞아요. 과거제 중에서도 문과에는 응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이런 서울이 법제적으로 이렇게 차별받았던 건 언제부터였냐? 바로 태종 때부터였어요. 태종, 이방원 때부터인데, 이방원 때는 서울금고법이라고 하는 서울에 대한 차별정책 자체가 존재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서울금고법. 자,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적서차별 정책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별로잖아, 그치? 근데 이 차별 철폐 운동을 벌였다. 선생님이 정조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용됐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날까? 이를테면은 정조 때는요, 규장각에 검사관 제도가 있어가지고 박제가, 유득공, 우리 다 기억나는 이름들이네요. 그쵸? 박제가, 유득공, 그리고 이덕무 등 서울 출신들이 대거 정조 때는 등용이 되었었어요. 신분차별을 타파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왕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리고 이 후에도요. 정조 후에도 이제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 헌종, 철종 때에도 설 허통소 그리고 신의 허통을 통해서 이때는 계속 사헌부나 승정원에도 서울 출신의 사람들을 등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신분적 차별을 타파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대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자, 선대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미리 돈을 주는 것이에요. 미리 돈을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미리 돈을 줄 수가 있을까? 수공업자한테 주문을 할 때요. 미리 우리가 원재료랑 이제 값을 지불하는 거야. 미리 먼저 지불하는 제도인 것이죠. 선대제로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선대제를 통해 가지고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청과의 무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주상인, 요것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질문할게. 개경에서 활동하는 상인을 우리가 뭐라 그랬지? 송상.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벼를 추수한 뒤에 보리를 재배하는 농민. 벼를 추수한 땅에 어떻게 보리까지 재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모내기법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이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양법이라고 합니다. 한 토지에 두 가지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 여름에는 벼를 심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할 거 아니야? 가을에 다 추수하고 나서 가을에는 보리나 밀을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양법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정답은 이것도 다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야. 그러면 5번이 되겠다. 5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8번도
요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의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외교장각은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으로 외교장각 어디에 있었죠? 맞습니다. 강화도입니다. 외교장각은 강화도에 위치해 있었죠. 정조 때 기억나시지요? 자, 외교장각은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으로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왕실 의궤를 비롯한 귀중도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이 의궤를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외교장각 도서는 이 전쟁 때, 이게 밑줄이네. 자, 모두 불타버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1970년대에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일부를 발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반환 요구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11년에 임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잠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임대 형식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주객전도인데. 자, 어쨌든 우리 다시 보게 되면 이 전쟁은요. 얘들아, 이미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한데 프랑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 딱 나와줘야 되는 거 뭐야? 그렇지. 이건 병인양요예요. 선생님이 병인양요는 왜 일어났다 그랬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병인 박해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왔었어. 이때 시기로는 언제였어? 1866년이잖아. 병인년이니까. 1866년이면 누가 집권하던 시기였을까? 그렇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했던 시기야. 흥선대원군 시기지. 흥선대원군은 이때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너네들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러시아를 좀 견제해달라고, 우리나라에 러시아가 오면 안 된다고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진하게 대접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들이 딱 칼같이 선을 긋죠. 뭐라 그래요? 종교는 정치 문제,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천주교를 믿고 있는 천주교도들까지 대거 박해하는 사건이 바로 병인 박해였어요. 이것을 원인으로 우리 강화도에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군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병인양요였습니다. 이 병인양요의 결과로 우리는 외교장각에 있었던 우리의 귀중한 의궤를 약탈당하기도 한다라고 역사 시간을 통해 가지고도 많이 배우고 선생님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선지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1번,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결과를 분석한다. 자, 제너럴 샤모노 사건, 제너럴 샤모노는 강화도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강화도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강화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안도였죠. 그래서 평안도 안찰사였었던 박 교수가 뭐라고 얘기해? 돌아가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수교할 수 없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결과는 뭐였어요? 신미양요 5년 뒤에 들어오게 되죠. 똑같이 제너럴 샤모노도 같은 연도에 들어와요. 1866년에 평안도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미국이 무슨 전쟁이죠? 남북 전쟁 중. 그래서 5년 뒤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 이 5년 뒤에 어디로 들어왔다고? 헷갈리지 말자. 강화도였다. 자, 그러면 2번 볼게. 일본에서 정한론이 제기된 이유를 살펴본다. 정한론이요. 정한론이라는 거 한국을 정벌한다라고 했어. 우리 이거 첫 시간에 해가지고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한국을 갑자기 정벌한다 그래. 점령한다 그래. 정벌한다 그래. 이 왜 갑자기 그러냐는 거야. 일본이 있잖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막부 정부가 타도가 되잖아요. 다시 왕을 옹립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래 버리니까 생각이 나는 게 왕을 다시 옹립시키고 왕의 권한을 다시 확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새로운 교육도, 근대적인 교육이나 여러 제도들이 다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서구를 못 따라갈까? 왜 우리는 서구 열강을 못 따라갈까? 우리도 근대화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서? 식민지가 없어서. 그 식민지를 우리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정한론이었어요. 이 이유는 뭐였다? 메이지 유신이었다? 명치유신이라고도 합니다. 명치유신. 어쨌든 메이지 유신. 자,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해서 찾아본다. 요거 뭐예요? 그렇죠? 병인 박해예요.
병인년의 천주교도들을 박해하였다. 성인백회 3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은요. 동학농민군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을 조사해본다.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자, 지금 병인 양류가 1866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동학농민운동은 언제였어? 1894년 가부개혁이랑 같은 해였잖아. 1차 가부개혁 기억나요? 선생님이 가불병정 1994년부터 1894, 1895, 1896, 1897 정유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외우라고 했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이 동학농민군에 대한 내용이랑은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X. 조선 정부의 대응. 첫 번째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전주하약 기억나시죠? 집강소 설치, 교정청 설치, 오케이 하면서 거기에다가 교정청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진짜 미안해 하면서 다독다독 해줬었잖아. 그치? 집강소도 설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너무 전주하약은 너무 나중의 일이다 지금. 그리고 5번은요. 청과 프랑스가 베트남 문제로 대립한 사실을 알아본다. 자, 요거 세계사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청푸전쟁에 대해서 혹은 청불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요. 이야기하자면 조금 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영국과 이 플라시 전투부터 굉장히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청나라한테 4대 관계였었단 말이야. 누가 조공과 채공 관계라고 그러면은 누가 조공을 바치겠어? 베트남이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청나라가 베트남한테 채공을 해주는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조공을 계속 바쳤겠지. 그런 나라였었던 베트남이 프랑스의 간섭을 받으니까 이 나라의 종주권을 가지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딴 대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립하게 된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1884년이었고요. 정확하게는 8월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하게 되냐고요? 아이고, 언제까지 전쟁을 하게 되냐? 1885년 4월까지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 네. 프랑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프랑스가 승리하고 청은 패배하면서 당연히 이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은 고사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는데 가속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아무래도 선생님 생각에는 실수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5번과 8번 문제 맞춰보도록 할게요.